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목적어 한번 살펴볼 텐데, 목적어 살펴보기 전에 왼쪽에 다양한 자릿수를 가지는 용어, 요거 한번 살펴보고 목적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자, 먼저 만들다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리를 요구하기도 하고 세 자리를 요구하기도 한다. 자, 한번 보세요. 만들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왔죠? 이때 철수가라고 하는 주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뭘 만드는지 목적어가 필요하겠지? 그래서 이때 만들다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똑같이 만들다라고 하는 서술어가 왔는데 주어를 요구하고 무엇을 만드는지 목적어도 요구하죠. 근데 이 실화를 무엇으로 만드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 그래서 때에 따라서 부사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때 부사어는 반드시 요구하는 부사어라고 해서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문장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에 따라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하고 세 자리 서술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2번과 3번도 두 자리 서술어 혹은 한 자리 서술어로만 나타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각자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자, 목적어는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해. 대상이 되는 것. 주로 타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체언이나 체언 자리에 올 수 있는 구 또는 절에 목적격 조사 을을이 붙으면은 해당 부분을 목적어라고 한다. 그래서 목적어의 실현 형태 이것도 중요하겠죠.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으면 목적어라고 한다고 했죠. 근데 이때 체언 단독이 오기도 하고 명사구가 오기도 하고 명사절이 오기도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밥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바로 목적격 조사가 오면은 이 전체를 목적어라고 한다. 됐나요? 이번에는 명사구를 한번 살펴볼 텐데 명사구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가 없지만 마치 명사인 것처럼 역할하는 걸 구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그는 보통 관형사고 연필은 명사잖아. 근데 관형사가 명사를 꾸며주지.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우리는 명사 역할을 담당하는 명사구라고 해. 근데 이 명사구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었지? 그럼 이 전체 명사구 뒤에 목적격 조사가 붙은 이 전체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한다는 거야. 됐나요? 이번에는 명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절은 주어와 서술어 구조가 갖추어져 있으면 절이라고 한다고 했지? 한번 볼게. 우리가 주어가 되겠지? 행복하다 서술어가 되겠지?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서 명사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 명사절 뒤에 목적격 조사를이 붙어서 이 전체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체현 뒤에 원래 목적격 조사가 와야 되지만 목적격 조사 대신에 보조사가 와도 해당 부분을 목적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원래라면 그림을 그린다라고 해야 되지만 을 대신에 보조사 도가 와도 해당 성분이 목적어임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조사가 생략되어도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는 변함이 없다는 거지. 자, 좋아하다라고 하는 서술어는 주어를 요구하고 반드시 무엇을 좋아하는지 반드시 목적어를 요구한단 말이야. 이때 을이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도 과일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임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목적격 조사가 생략된 과일도 목적어라고 볼 수 있다. 자, 밑에 한번 보세요. 국어 목적어의 특징 별표. 첫 번째, 목적어는 마치 주어에서 이중 주어 구문처럼 목적어도 한 문장에 2번 이상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는 이 주어가 되겠지? 이 전체가 주어입니다. 주어. 그런데 영희를 손을 잡았다처럼 목적어가 2번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장미를 송이를 샀다. 운동장을 2시간을 돌았다. 이 전체가 마치 목적어가 2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2번 이상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목적격 조사는 처소, 다시 말하면 장소입니다.
장소, 그리고 동반은 함께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수량을 나타내는 말에 붙기도 한다. 원래라면은 초소나 동반은 부사격 조사가 나타내는 표현이란 말이야. 근데 부사격 조사가 나타내야 되지만 목적격 조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철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해서 애가 부사격 조사로 원래 나타나야 돼. 그런데 이 부사격 조사로 나타내지 않고 장소, 학교라고 하는 장소를 목적격 조사를 통해서 나타내기도 한다. 됐나요? 그리고 철수는 영희와 만나다. 영희와의 와가 동반의 의미를 나타내잖아. 이때도 마찬가지. 원래라면은 부사격 조사의 자리지만 철수는 영희를 만났다라고 해서 목적격 조사가 오기도 한다. 심지어는 철수는 영희와 2번 만났다라고 해서 2번은 수와 관련된 표현이지. 이때 2번을 만났다라고 해서 이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로서 나타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라마바 이거 한번 잘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 맥락에서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목적어가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으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철수야 내 옷 못 봤니? 라고 해서 옷이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목적어로 기능하지? 그래서 철수가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영호가 옷을 입고 있던데? 라고 해서 이 옷을이라고 하는 목적어를 넣어줘야 되지만 옷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목적어임을 영희도 알고 있고 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밥을이라고 하는 게 명백하게 목적어임을 철수도 알고 있고 영호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호의 대답에서 영희가 밥을 먹었어와 같이 표현해도 되지만 밥을 생략하고 영희가 먹었어 라고 표현해도 된다는 거야. 정리하면 목적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으면 생략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보어. 자, 보어는 되다 아니다 앞에서 요구되는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 체연 또는 체연구시를 하는 말 뒤에 복격조사가 붙으면은 보어라고 한다. 그래서 보어의 실현 형태도 한번 보면은 되다 아니다 앞에서 체연이 복격조사와 어울리면 해당 부분을 보어라고 한다. 자, 되다 아니다가 왔지? 이때 물이 연수는 전체가 주어입니다. 주어 이외에 되다 앞에 복격조사 이, 아니다 앞에 복격조사 가가 오면은 각각을 우리는 보어라고 한다는 거야. 보어. 되다 아니다 앞에서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문장 성분 보어라고 한다. 자, 이제 부속 성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자, 부속 성분에는 관형어와 부사어가 있었죠? 근데 우리 품사에서 관형사, 부사 배웠었잖아. 그 기능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문장 성분. 관형사는 일반적으로 관형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관형어의 실현 형태 한번 봐. 관형사는 대체적으로 전부 다 관형어야. 그래서 새라고 하는 관형사, 품사는 관형사지만 문장 성분은 옷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가 된다. 그리고 체언이 단독으로 이 관형어가 되기도 한다. 자, 풍경은 풍경인데 시골의 풍경이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식 구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시골이라고 하는 체언이 단독으로 관형어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당연히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 해당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도시라고 하는 체언 뒤에 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가 붙으면은 도시의 전체를 우리는 관형어라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시의라고 하는 관형어가 풍경이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죠.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도 우리는 해당 문장 성분을 관형어라고 볼 수 있다. 원래라면은 예쁜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죠. 근데 기본형의 예쁘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붙었단 말이야. 그래서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붙어서 문장 성분이 관형어로 바뀌게 된 거야. 그래서 관형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관형, 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도 해당 부분을 관형어라고 볼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서술격 조사 뒤에 관형, 사형, 어미가 붙어도 어쨌든 관형, 사형, 어미가 붙은 거기 때문에 관형어라고 볼 수 있다. 원래라면은 학생인의 기본형은 학생이다잖아. 서술격 조사 이의 어간에 관형, 사형, 전성, 어미, 니은이 붙어서 이 관형어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어쨌든 이때도 관형어는 너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렇게 관형어의 실현 형태에 중요합니다. 보통 관형사와 관형어를 헷갈려 하잖아. 근데 관형사보다 비교적 관형어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체언을 수식하는 모든 것들을 관형어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관형어의 실현 형태 잘 알아둘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부사어로 한번 넘어가 볼게. 부사어는 마찬가지로 주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것을 우리는 부사어라고 하죠. 근데 때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관형어를 꾸미기도 하고 혹은 다른 부사어를 꾸며주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부사어의 실현 형태가 중요합니다. 종류가 매우 많죠? 자, 부사 그 자체가 부사어가 되기도 한다. 허겁지겁 얘는 부사이기도 하면서 얘는 문장 성분이 부사어,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부사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사 뒤에 보조사가 붙은 이 전체를 부사어라고 보기도 한다. 원래라면은 영호가 빨리 뛴다라고 해서 빨리가 부사로서 부사어 기능을 담당하잖아. 근데 뒤에 보조사가 붙은 이 전체를 우리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어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당연히 부사격 조사가 붙으면은 이 전체를 부사어라고 봐야겠지? 그래서 영호가 빵을 손이라고 하는 체언 뒤에 으로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가 왔죠? 이때 손으로 전체를 우리는 부사어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먹는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에게라고 하는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도 부사격 조사가 생략되어 있어도 주다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주는지에 대한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 때문에 누구 자체는 부사어임이 명백하다. 그래서 부사격 조사가 생략되더라도 부사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용언의 부사형이라고 하면은 용언 뒤에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으면은 부사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영호는 귀엽게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기본형이 귀엽다잖아. 그래서 어간 귀엽에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은 거야. 그래서 귀엽게 전체가 우리는 부사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왜냐면 어쨌든 귀엽게가 생겼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잖아. 그리고 부사절 전체도 부사어라고 볼 수 있다. 자, 절은 주어와 서술어 구조에 놓여 있는 걸 절이라고 한다고 했지? 과연 그런지 한번 보자고. 자, 말이 없다라고 할 때 얘가 주어고 없다가 서술어가 되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어. 근데 이 말도 없이가 가다라고 하는 서술어를 꾸며주기 때문에 어쨌든 절은 절인데 서술어를 꾸며주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이기 때문에 부사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사절이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용언이 명사형, 다시 말하면 명사형 전성어미가 붙은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해당 부분을 부사어라고 볼 수 있고 명사구나 명사절 뒤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어쨌든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장 부사는 어쨌든 부사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인용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가 붙은 경우에도 어쨌든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소원이 무엇이냐까지가 인용된 부분이지 인용어야. 인용어. 이 뒤에 라고 하는 인용의 의미를 나타내는 인용 부사격 조사가 붙었지? 이때 우리 인용의 부사격 조사가 붙은 이 전체 부분까지를 어쨌든 부사격 조사가 붙었기 때문에 부사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부사어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부사어의 종류 소식 대상에 따라서 성분 부사어와 문장 부사어가 있는데 우리 부사에서 살펴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생략 여부에 따라서 필수적 부사어가 있고 수의적 부사어가 있다. 자, 우리 필수적 부사어는 설명이 끝났죠? 두 자리 서술어나 세 자리 서술어에서 절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되는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고 했죠?
수의적 부사어는 생략 가능한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예시가 밑에 나와 있어.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독립 성분 중에 독립어가 있었지? 독립어는 독립 성분입니다. 독립 성분 중에 독립어가 있었어. 얘는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과도 관련을 맺지 않는 걸 말해. 그래서 독립어의 실현 형태를 보면 감탄사가 우리 다른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관련을 맺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지. 그래서 독립언이라고 했잖아. 내가 문장 성분으로서는 독립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감탄사가 독립어로서 단독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혹격조사는 독립언을 이루는 부분이었잖아. 그래서 체언 뒤에 혹격조사가 붙은 전체를 독립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민희라고 하는 체언 뒤에 야라고 하는 혹격조사가 붙었어. 그럼 우리는 민희야 전체를 독립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제시어 단독. 다시 말하면 제시어가 주로 체언으로 나타나거든. 체언이 단독으로 나와서 제시어로서 기능을 담당하면 이 부분을 독립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청춘이 제시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제시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문장 성분이 제시어로 나타나기 때문에 독립어라고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럼 품사는 뭐야? 품사는 청춘 자체는 품사는 명사잖아. 근데 문장 내에서 다른 부분과 전혀 관련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장 성분은 독립어, 품사는 명사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독립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문장 성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 문장 성분을 정확하게 알아둬야지 우리 다음 학습지에 나오는 문장의 짜임에서 이어진 문장인지 아는 문장인지, 혹은 아는 문장이면 어떤 문장 성분 혹은 어떤 절을 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 반드시 꼼꼼하게 실현 형태까지 포함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고생했습니다. 끝!